오늘 나눌 이야기는 좀 쉬운 걸 골랐어요. 첫 강의라서. 그래서 소설보다도 이번 학기 좀 소설이 시즌 1에서는 노르웨이의 숲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작품들이 있는데 그 이번 시즌 2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생소한 소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좀 나누면서 이 들어갈 때 좀 쉬운 얘기들 좀 할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해야 할 얘기는 그 하루키 선생님이 이제 66세 2015년 9월 달에 발표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소쿠교 토시테모 쇼세츠카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요 얘기만이 아니라 좀 다른 작가들하고 비교하면서 좀 제가 얘기하려고 좀 넣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창작이나 그 소설가로서의 삶이겠죠. 그래서 이제 카프카 얘기도 좀 넣고 제임스 조이스, 루신, 그다음에 김수영, 특히 니체 얘기 이렇게 비교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발터 베냐민 얘기를 좀 넣었는데요. 발터 베냐민의 일방통행로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일방통행이잖아요. 살아가는 게.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가면서 만나는 걸 상상 속에서 철학을 쓴 책이에요. 일방통행로가. 가다 보면 중국집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뭐 꽃도 있고 그때마다 이제 철학적 사유를 아포리즘으로 쓴 아주 재미있고 아주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계단주의라는 글이 있어요. 계단주의. 그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산문을 쓰는 작업에는 세 단계가 있다. 산문을 작곡하는 음악의 단계, 그것을 짓는 건축의 단계, 마지막으로 그것을 엮는 직조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썼어요. 이게 정말 문학 창작의 기본이죠. 그래서 음악의 단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음악이라는 건 원래 뮤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감, 상상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승전결을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제가 쓴 첫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다. 그 마음산책에서 나온 출판사에서 제가 머릿말에 썼죠. 그랬을 때는 처음부터 쓰면 안 된다. 기승전결에 전부터 쓰는 거다. 그냥 전부터 쓰고 제목이나 첫 문장은 맨 마지막에 쓰는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세 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좀 그림을 제가 넣었습니다. 이 그림이 제가 아직 완성체가 아니라서 프린트물에는 없는데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이렇게 이제 문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작품이 텍스트가 나오는데 이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이 작품을 우리가 텍스트라고 그러죠. 이 텍스트가 구성되기까지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작품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배경적 요소를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이 발터 베냐민은 산문 쓸 때, 우리가 소설이나 수필이나 이런 거 쓸 때 먼저 뮤즈의 단계,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 신동엽 시인의 큰아들, 신좌석 교수님, 서울대 의대 교수죠. 신동엽 시인의. 근데 그분은 5학년 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평생 기억나는 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불에 기대서 방에 앉아있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게 뮤즈의 단계였죠. 신동엽 시인은 상상하면서 거기서 금강도 쓰고 그죠? 뭐 진달래 산천, 껍데기는 가라 뭐 이런 아주 명작들을 쓴 거죠. 그 뮤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을 하는 겁니다. 플롯을 만들어야 돼요. 시를 쓸 때도 소설을 쓸 때도 산문을 쓸 때도.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은 제가 문학과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냥 전부터 써라. 절대로 앞에부터 쓰려고 하지 말고 전부터 쓰고 그래서 살을 붙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조의 단계. 이게 대단한 거죠. 직조란 건 텍스추얼라이즈. 천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문장이라는 뜻도 돼요. 텍스트. 그래서 문장이 하나하나 조사 이런 거 다 빼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 세 가지 단계가 산문의 단계라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실 책은요. 이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문학 창작론, 소설 창작론, 뭐 에세이 창작론이고요. 요 아래 단계예요.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는 무엇이냐? 글 쓰는 사람 소설가는 무엇이냐? 근데 그글 중에서 12개 중에서 이 세 가지는 이 창작론에 가까워요. 하나는 오리지널리티는 무엇인가? 이건 창작론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인물론. 이것도 창작론에 가깝죠. 그리고 독자론. 이건 수용미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수용미학.
리셉션 시어리, 리셉션 에시스. 수용 미학이라고 그러는데 독자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세 가지는 거의 여기에 가까운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근데 나머지들은 정말 가와이 하야오 선생님과의 마지막 대화, 그죠? 이거하고 이 가와이 하야오의 이론의 대표적인 건 즐거움이라는 건 인생은 즐거워야 됩니다. 어? 고통이라도 즐거움을 겪고 나면은 그 아름다운 생산할 수 있다는 그 자기 그 심리학적인 스승이죠. 이거 융의 전부인데 일본에 12장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글 쓰는 사람들 학교 교육. 그 다음에 문학성은 무엇인가? 문학성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간다. 여기서 이제 번역을 한다든지 자기 작품을 또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아주 실용적인 것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이거예요. 피지컬한 직업이다. 몸이 좋아야 되거든. 문선생님 새벽에 운동하고 저도 지금 지금 힘드신 거예요, 그죠? 오늘 페이스북 보니까 막 새벽에 이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어둠에서 가셔서 이거 정말 공부하는 분들의 몸은 정말 잘 살피셔야 돼요.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종일 앉아 있으니까 허리 운동하고 하체를 안 하면 몸이 아파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지. 제가 대회 나가려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려면, 이거 허리 운동 안 하면은 진짜 몸이 아파요. 그래서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한 속에서 글을 쓰는 거예요. 이거 거의 니체 아니에요, 니체. 그러니까 니체를 그대로 따른 사람이죠. 그 여러분, 니체의 책 보면 니체가 몸이 아팠기 때문에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해보면 그 세 가지가 나와요, 문장에. 작가의 글 쓰는 사람 삶, 문장은 차가워야 되고, 높아야 되고, 맑아야 되고. 그 제가 아직 못 갔는데, 니체가 그 머물렀던 그 호숫가, 그 높은, 2000m 가까운 스위스의 그 호숫가에서 니체가 봤던 건 차가운 공기, 맑은 공기, 그 다음에 높은 고원지대. 그 작가로서의 삶은 그런 차가움과 맑음과 높은 이상과 높이 있는 건강함을 지내서 써야 된다. 니체 사상은 뭐예요? 플라토처럼 이 두 개로 나눈 것이 아니라 신체와 영이 중요한데 신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게 니체의 사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무라카미 하루키는 니체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소설가는 포용적인 인정인가? 이거예요. 그 소설가뿐만 아니라 글을 쓰면은 일단은 시간이 절대 고독의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무라카미 하루키 경우는 좀 특별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까닭에 나는 오랜 세월 지겨울 줄도 모르고 소설을 지속적으로 써내는 작가들에 대해, 즉 나의 동료들에 대해 라는 얘기인데 한결같은 경의를 품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이 써내는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호감이나 비호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20년, 30년에 걸쳐 직업적인 소설가로 활약하고 혹은 살아남아서 각자 일정한 수의 독자를 획득한 사람에게는 소설가로서의 뭔가 남다르게 강한 핵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입니다. 소설을 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내적인 충동, 장기간에 걸친 고독한 작업을 버텨내는 강인한 인내력. 이건 소설가라는 직업인의 자질이자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용적인 인간이라고 했는데, 인간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는 여기서 잠깐 쓰지만, 포용적인 인간에게서 대우를 못 받았죠. 일본 문단에서. 등단했을 때부터, 어디 이게 소설이냐.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보면 1, 2, 3, 4로 해가지고 짧게 몇 줄로 해가지고 한 장이 나오기도 하고 도저히 옛날 미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소설이 나온 거예요. 하다못해 유아무개라고 우리나라 교수님, 제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님이었는데 유아무개 교수는 쓰레기라고 얘기하기까지 했었죠. 근데 제가 일본을 유학 갔는데 96년에 가니까 이제 일본 작가들이 이제 한국 작가가 왔다고 불러주기도 하고 또 한국 유명한 작가분들이 오면 저를 또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잘 봐달라고 해서 유명한 작가들하고 뭐 오에 겐자부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앉을 동석할 기회들이 좀 있었어요. 이 얘기 보면 무라카미 하루키 얘기 나오면 일단 산으로 치는 거예요. 그게 96년 분위기였어요. 제가 있을 때. 96년, 97년, 98년. 아, 무라카미 하루키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2000년 넘어가면서 오에 겐자부라든지 몇 사람이 무라카미 하루키에게 국민 작가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무라카미 오에겐자부로가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언더그라운드 내고 언더그라운드는 그 오음질리고에 죽은 사람들 인터뷰한 거잖아요. 그걸 1년 동안 인터뷰했어요. 이 사람 무시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세월호 피해자 아니면 무슨 천안함 피해자 이런 가족들이 1년 동안 인터뷰해서 책을 낸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습게 보는 수가 없죠. 그건 진짜. 그 우리나라도 세월호 피해자들 인터뷰해가지고 작가들이 책 냈거든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런 거란 거예요. 그럼 밑바닥 작업도 안 하면서 함부로 이 사람은 그냥 야한 소설만 쓴다. 사실은 야한 장면이 나오는 소설은 노르웨이 숲 한 권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앞에 그렇게 야한 장면 안 나오잖아요. 섹스 장면이나 이런 거. 레이코하고 아주 또 나오코하고 아주 두 번의 장면이 너무 강렬해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냥 야한 소설 쓰는 그냥 포르노 작가다 이렇게 그것만 읽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쭉 양들의 양을 쫓는 모험이라든지 또 G3부작 앞에 전혀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그죠? 아예 안 나와요. 네. 세상의 끝 하드보일도 안 나와요.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런 잘못된 고관념 가지고 무라카미 하루키를 이렇게 삼류라고 얘기하고 일본에서 배척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걸 피부로 느꼈어요. 2000년 되기 전까지 모임에 가면은 시인이나 소설가 근데 아직까지도 그래요. 아직도 뭐 카루이자와에서 한일 작가 모임 이런 데 가면은 아직도 무라카미 하루키를 이렇게 우습게 보고 그냥 장사꾼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1급 작가인데 뭐 무슨 문학상 받은 아주 대표적인 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놀란 건 오에겐자부로 선생님하고 이제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오에겐자부로 선생님이 아니다. 함부로 볼 작가 아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노르웨이에서 쓰고 나서 이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일장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포용적인 인종인가? 과연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정말 일본의 문학계 하는 사람이 포용적인 인간인가? 작가라는 사람이 정말 작가와 비평가 정말 그 인간관계 맺기가 참 힘든 종족들이에요. 친한 것 같지만 내면적이고 여기 쓴 것처럼 절대 고독과 무한관계 사이에서 작가들은 생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작가가 이런 글을 쓰게 되는 동기, 포용적인 인종, 이런 것들, 이 루신 같은 경우에 굉장히 힘든 거죠. 어떤 포용인가? 아, 인간관계. 루신의 초기 소설, 첫 소설집, 외침. 외침을 보시면요.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이 이 소설집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서문에 보면 루신이 제일 먼저 경험했던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루신이 이제 센다이 대학교에 입학을 18살 때 유학 가서 있었는데 시간이 좀 나오면 선생님이 이렇게 환등기를 보여주셨는데 그 환등기에서 지금 이런 사진이 나온 거예요. 중국 사람을 럴 전쟁에서 중국 사람을 죽이는데 중국 사람들이 구경하는 여기 이제 일본 사람인데 이런 환등기를 본 거예요. 광인일기 그리고 고향 구샹 고향 그다음에 뿡이지 이런 소설들의 핵심은요. 그다음 아큐정전 아큐가 끌려가는데 사람들 다 조롱하고 구경꾼이 늘 나와요. 모든 소설에 구경꾼이 나와요. 지금도 그렇죠. 구경꾼이. 구경하는 게 낫지 참여하면 오히려 손해다.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역사적인 경험이 이렇게 축적이 돼가지고 어떤 비극에 참여하지 않는 습성이 그냥 내면화돼 버린 거죠. 중간에 한 사람이 묶여 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하나같이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멍청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해설에 의하여 묶여 있는 러시아를 위해 군사기밀을 정탐한 자로 일본군이 본보기로 그의 목을 벨 것이라고 했다. 그를 둘러싸는 이들은 이 장면을 감상하러 온 이들이었다. 이 환등기 사건 이후에 루시는 작가가 어디까지 관계되는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귀국해가지고 베이징 대학교에 사범학교 교사로 가가지고 그 막 교장이나 뭐 선생들이 위에 사람들이 돈을 다 떼어먹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해요. 같이 데모를 해야 될까, 글을 써야 될까. 그래서 이 사람은 글로써 사회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는요, 사회적인 시각으로서는 굉장히 어, 외로운데 글로써 사회와 관계를 맺는 게 작가의 존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이 그야말로 그런 거죠.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인터뷰도 안 하고 한국에 온 적도 없고 그렇지만 한국 문제, 그다음 중국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글을 쓰잖아요. 이 사람은 계속 글을 써요. 양을 쫓는 모험에서도 한국의 문제에 나오고 그죠? 새해 가는 새에서도 난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작가로서 살아간다는 거. 근데 작가도 아니고 선생님도 사업도 하시고 뭐 어떤 기업체도 계셨지만 고독과 관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골프도 치기도 하고 이걸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작가의 경우는 절대 고독한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거기서 정말 포용적이지 않은 인종이 될 가망성이 커요. 자, 두 번째는 소설가가 될 무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잘 알려진 사건이에요. 메이지 진구 야큐조, 메이지 진구. 여러분 신주쿠 가다 보면요, 아주 낡은 건물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벽 앞에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중고등학교 같아요. 그죠, 선생님, 그죠? 지금 뭐 고등학교처럼 빨간 벽돌로 돼가지고 아주 낡은 그 구장이 메이지 신궁, 그죠? 신궁에 있는 야구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야구 시합, 야쿠르트, 지금도 잘 못해요. 늘 주위 팀이요. 우승 잘 안 하는, 그런 야구팀인데, 이 야구팀 얘기가 또, 1인칭 단수에서 또 나와요. 1인칭 단수에 가면 또 야구팀이 얽힌, 아버지는 또, 주요 그룹을 또 응원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늘, 어, 그 마이너 팀을 갖다 응원하는 자기의 삶. 그게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삶이죠. 야구팀을, 이 야구르트 팀 저기 하듯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에는 늘 이렇게 약한, 그 메이저가 아닌, 한신이나 교진이 아닌, 이런 좀 약간 밀리는 팀을 응원하듯이, 무라카미 하루키 자체가 이런 밀리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구에 딱 이게 외국 사람이 일본 타자가 탁 쳤는데 그때 탁 하면서 터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계시를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일종의 계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영어에 에피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어로 번역하면 본질이 도련한 현현, 직감적인 진실 파악이라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어느 날 돌연 뭔가가 눈앞에 쓱 나타나고 그것에 의해 모든 일의 양상이 확 바뀐다는 느낌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날 오후에 내 신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경계로 내 인생이 양상이 확 바뀐 것입니다. 데이브 힐턴의 톱 타자로 진구 구장에서 아름답고 날카로운 일타를 날린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에피판이라는 단어는 이 요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근데 사실 레싱턴의 유령에서도 에피판이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에피판이라는 말은 나타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발터 베냐민은 에피파니를 이례적 계시라고 해서 에피파니를 발터 베냐민은 뭐라고 그러냐면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그 유명한 아우라예요. 자, 마릴린 monroe가 아우라는 살아있을 때 그 지하철 위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서 있는 마릴린 아우라. 그 아우라는 단 한 번도 없죠. 그, 그 아우라 외에는 다 복제예요. 그림들 다 복제. 아우라. 그 아우라를 보면 우리는 거룩해져요. 아우라 앞에서는 거룩해지고, 그리고, 그래서 그 아우라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불이, 저도 이제 몽골에 가서 지내는데, 사막에서 떨기나무끼리 불이 막 붙더라고요. 그런 걸 아마 모세가 경험했나. 근데 거기서 목소리를 들었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그런 아우라. 그래서 석가가 연꽃에서 어떤 것을 보았을 때, 그런 아우라.
단 한 번밖에 없는 어떤 깨달음 있는 스치는 순간,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어떤 깨달음, 그걸 알터 베냐민은 아우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에피판이라고 했어요. 근데 니체는 이제 나에게 번개와 같은 번개처럼 다가오는 물방울, 뭐 이런 식으로 니체는 표현을 했죠. 그 에피파니는 본래 동방박사 세 명이 예수를 찾아 경배한 1월 6일을 에피파니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가 인간으로 현현한 거죠. 그죠? 이거 신인데 인간으로 나왔다고 만들어낸 얘기라고 해도 뭐 대단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정말. 그죠? 이게 신인데, 그때 이야기를 에피파니의 날의 이야기를 쓴 게 희곡 12화예요, 여러분. 자, 신을 만나는 순간. 그래서 이걸 문학으로 깨달음의 순간을 적용한 거의 최초의 작가가 제임스 조이스죠. 네, 더블리너스. 이거 15장까지 있는데 한 장씩 읽어야 돼요. 이거 빨리 읽으면 안 되고 정말 한 8주, 한 10주 정도로 해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는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15편 소설 반복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페라러시스, 마비. 아일랜드는 마비됐다. 일장에서 시스터스 그 주교가 마비돼서 술 먹고 헬레르 해가지고 제임스 조이스 어린 제임스 조이스 이렇게 혓바닥을 보면서 어떤 그 뭐라고 유아 성애 그 아일랜드 성직자들이 그 땅을 성공의 에피스코팔 처치 영국의 식민지에서 팔아넘기고 직종까지도 신분하는 직종도 팔아들이고 술장이가 돼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있는 마비 상태 어? 엄마들은 어떻게 하면 내 딸을 우리로 말하면 일본 사람이죠. 영국 사람에게 결혼시켜서 런던에 보낼까 이것만 생각하는 엄마들이 등장을 하고 젊은 애들은 그 아일랜드 제일 좋은 더블리너스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런던으로 유학 갈까? 공부 제일 못하던 놈이 런던에 가서 런던의 지방지 신문 기자인데 와가지고 아일랜드에서 텃세 부리는 거. 내가 런던 신문사의 기자다 이런 거. 이런 그 마비된 사람들이 나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체가 다 마비가 된 게 정치고 뭐고. 근데 그 데뷔돼서 소설 끝에 늘 나오는 게 뭐냐면 뭐죠? 에피파니.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주인공이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더블린에서 같이 공부할 때 제일 꼴찌하던 놈이 공부 제일 못하는 놈인데 그 놈이 런던으로 일찍 가가지고 런던의 어떤 지방지 신문사 기자가 돼가지고 왔어. 동네 와가지고 막 텃세를 부리는 거야. 이 주인공이 나도 여기서 시집도 안 보냈는데 식민지에서 있는 것보다 영국 가서 내가 지방지 기자라도 될까 막 이러고 있는데 집에 갔더니 이제 막 화도 나가지고 마누라한테 화내고 막 이러려고 그러는데 달걀 사오라고 우유 사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까먹고 에이 그러는데 아기가 막 우는 거야. 대고 우는데 그 울음에서 에피판이 갑자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거야. 그게 에피판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아이들과 내 아일랜드 종족들이 여기서 사는데 내가 여기서 안 팔리더라도 켈트어로 내가 영어로 영국 언어가 아니라 켈트 영어로 내가 소설을 써야지. 이게 그냥 계속 나와요 거기에. 그 더블리너스 정말 정말 좋은 소설집입니다. 그 한 편 한 편 한 편이 정말. 그 마지막에 그 독립운동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걸 회상하면서 눈이 온 세상에 희미하게 그들은 이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죠. 아일랜드 그들의 종말이 내려오는 것처럼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 위에 희미하게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의 영혼은 천천히 정신을 잃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지난번에 레싱턴의 유령했지만 그 레싱턴의 유령의 소설 끝에 에피파니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숨어 있어요. 그걸 갖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데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소설 쓴 게 아니죠. 이건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글을 읽은 거죠. 엄청나게 글을 읽어서 어릴 때 지겹게 아버지 엄마 국어 선생님으로서 일본 소설을 갖다 엄청나게 읽은 거죠. 그걸 읽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어로 또 책을 얼마나 영어 원서를 구해가지고 전 도스토옙스키 악령을 읽었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죄와 벌까지는 이해가 돼요. 이런 지경의 독서력이 있었기 때문에 칼 마르크스의 법칙에 의하면 축적되면 어느 날 이게 툭 터진다고 얘기하죠. 저절로 툭 터져요. 팡 터지지도 않아요.
축적되고 축적되면은 어느 날 팍 터져.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글 쓴 거는 그 축적되고 축적되다가 어느 날 툭 하고 써진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그럴 거야, 아마. 툭 하고 써진 거예요. 읽고 있다가, 나도 써볼까? 그래서 쓴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가 아니라, 농협의 날이 아니라 도스토옙스키를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을 읽으면요, 저절로 소설가가 돼요. 제가 문창과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소설이 안 돼 써진다, 시 안 써진다, 술은 짧게 마시고, 당구도 짧게 마시고, 집에 가서 도스토옙스키 읽어요. 그게 약이다. 제일 좋은 약이다. 작가를 만드는 약. 무라카미 하루키야말로 정말 도스토옙스키라는 약을 제대로 먹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소설에 도스토옙스키가 그냥 깔려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핵심은 뭐죠? 무의식을 쓴 최초의 작가예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거 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소설에 써요. 그 사람의 생각을, 무의식을. 그래서 대사가 엄청 길잖아요, 이렇게. 그거.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거 배운 거예요. 나는 무의식을 소설로 쓴다. 이거 대단한 거죠. 자, 3회는 문학상입니다. 자, 문학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문학상을 받고 데뷔하시고 소설을 쓰나요? 자, 이분은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를 듣고, 3인이 새로운 그 3인의 작가는 굉장히 높은 칭찬을 했지만, 나오고 나서 여러 얘기들이 이제 실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문단에서 비교적 떨어진 자리에 있었던 것은 우선 첫째로 나한테 작가가 되자는 작정이 원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으로서 극히 보통으로 살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불현듯 생각이 나서 소설을 한 편 썼는데 그게 갑작스럽게 신인상을 타버렸습니다. 문학상 상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1억짜리도 있고요. 그죠? 보통이 1,000만 원, 2,000만 원 돼요, 요즘에. 그러니까 굉장히 가게에 도움이 되죠. 하루키는 문학상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레이먼드 챈들러의 말을 빌려서 설명합니다. 우리 오진화 선생님, 마이크 키시고 요거 읽을 수 있겠어요? 네. 레이먼드 챈들러는 한 편지에서 노벨 문학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작가가 되고 싶을까? 내가 노벨 문학상을 타고 싶을까? 노벨 문학상이 대체 뭔데? 너무나 많은 이류 작가에게 이 상이 주어지고 있다. 읽을 마음도 나지 않는 그런 작가들에게 애초에 이 상을 타려면 스톡홀름까지 찾아가 정장을 차려입고 연설을 해야 한다. 노벨 문학상이 그런 수고를 할 만큼 가치가 있는가? 단연코 노우다. 단연코 노다. 선생님, 오진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단연코 노다. 결론은 뭐냐면, 이 장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진지하게 염려하는 것은 나 자신이 그 사람들을 향해 어떤 작품을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뿐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순수했던 내가 무엇을 전하겠는가? 그 사람들을 향해 어떤 작품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 작가도 거의 안 갖고 있어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작가가 되면요. 문학상 맞춰가지고 시집 내고 출판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때 선생님, 여기 계시잖아요. 세종도서 이런 거 맞추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죠? 1년 동안, 기간 동안 낸 것들을 예, 이게 이제 출판사 대표님이시니까. 근데 예를 들면 12월 달에 애매하게 내면은 여기도 안 들어가고 저기도 안 들어가고. 그죠? 그죠? 그래서 12월 달에 안 내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예.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세종도서도 그렇고. 그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자, 저 이제 카프카라는 사람을 한번 봤는데 카프카가 이랬어요. 진짜. 카프카는 진짜 21세의 첫 어느 출생의 기록 굉장히 길죠. 카프카를 제일 겉핥기로 읽으면은 그 그로테스카다 이 정도예요. 두 번째로 읽으면은 엄청 재밌구나. 이 기발하게 어떻게 됐을까? 세 번째로 읽으면요, 그 행간에 눈물이 그렇게 많아요. 블랑쇼가 얘기했듯이, 모리스 블랑쇼가 얘기했듯이, 카프카 문학의 마지막, 최후의 작품은 일기다. 일기를 봐야 돼요. 그 일기에 그 작품을 썼던 배경이 다 쓰여 있어요.
정말 울면서 쓴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울면서 울만한 이야기를 웃기게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재밌게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죽고 나서도 자기 친구한테 태우라고 작품을. 물론 그 전에 이미 작품집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은 작품들이에요. 미안성 소설 3편. 전작 태우라는 얘기는 아니었죠. 이미 다 책으로 나와 있었으니까, 카프카 중요 작품들 벌써 몇 권을 냈죠. 카프카는요. 그거 알려졌고, 벌써 이미. 그렇지만 문학상을 받거나 문학상을 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어요. 문학상 큰 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프라하에 가면은 카프카 시대 작가들이 보이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때 문학상 받은 그 카프카 시대 때 노벨 문학상뿐만 아니라 쫙 사진이 붙여 있어요. 이 카페에 왔던 사람들. 다 문학상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카프카는 문학상 이름이 없어요. 문학상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죠. 윤동주 문학상 받으려고 쓰지 않았죠. 윤동주 시대의 최고의 문학상은 무엇이었나요? 신춘문예가 다 있었어요. 동아일보 신춘문예, 조선일보 신춘문예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소나기 누가 썼죠? 황순호, 그죠? 황순이, 윤동주의 형인 송몽규가 1934년에, 문학상을, 신춘문예 꽁투로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때 소설 분야는 황순원이 전하고 김동리가 후 하고 앞뒤로 있어요. 동아일보 신춘문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거를 18살 나이에 받는다고. 윤동주가 이걸 듣고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충격을 받죠. 윤동주가. 근데 그 다음날부터 윤동주가 모든 작품에 날짜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 작품에다. 시처럼 이제 작품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런 사람들, 그야말로 이런 사람들은 나 자신이 그 사람들을 향해 어떤 작품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걸 아주 근본적인 동기를 가지고 글을 썼던 분이에요. 와, 돈이니까. 근데 이 문학상이라는 것이 작가들에게 격려도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오염되기 쉽다. 그래서 이 글은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이 딱 원점을 정해준 것 같아요.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전할까 생각을 해라. 글을 쓸 때. 그래서 아주 원론적인 것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제4회는 4강이죠. 사실은 1강, 2강, 3강으로 해야 되는데 3강은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이야기는요. 마지막에 교육하고 이어져요. 핵심은 뭐냐면 자유라는 이야기예요. 자유. 오리지널리티는 자유로부터 나온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죠. 그죠? 심적인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리지널리티는 무엇인가? 그것을 말로 정의하기는 몹시 어렵지만 그것이 몰고 오는 심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재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는 가능하다면 소설을 쓰는 일로 그러한 심적인 상태를 내 안에서 다시 일으켜보고 싶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로 멋진 기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는 날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날이 생겨난 것 같은 그런 상쾌한 기분입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내 책을 읽는 독자에게도 그것과 똑같은 기분을 맛보게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벽에 새로운 창을 내고 그곳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고 싶다. 그것이 소설을 쓰면서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론 따위를 빼고 그냥 단순하게. 그 오리지널리티에 대해서 여러분 저 또 예루살렘 문학상 수상소감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보셔도 참 좋은 이야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오리지널리티의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명백히 다른 독자적인 스타일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스타일을 스스로의 힘으로 버전업 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독자적인 스타일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일반화하고 사람들 정신에 흡수시켜야 한다. 네 번째 지속력, 꾸준함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제5회는 뭘 써야 할까? 이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예로 드는 작가가 누구죠? 어네스터 헤밍웨이예요. 그죠?
예를 드는 게. 햄리에이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체험해야지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체험해야지. 그걸 얘기를 해요. 뭘 써요? 햄리에이는 체험해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앞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제가 이제 요거 끝나면 제가 올리겠습니다. 우리 카톡 단톡방에. 해미에 제가 강의한 영상이 있어요. 해미에 강의한 영상이 있는데, 해미에의 초기작들을 무라카미 하키는 좋아해요. 네. 누굴 위해 종을 울리나? 이런 것들. 그죠? 스페인 내전의 이야기, 네.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 겪었던 이야기.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들하고 만나면서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느꼈던 이야기들. 그때 얘기들이 그 체험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스타지라고 그 지방 신문사 기자였잖아요. 그거 쓰면서 아주 힘이 있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체험이 없다 보니까 작품 수가 좀 줄어들고 말년에 근데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이제 노인과 바다를 썼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고기 잡는 걸 체험하고 이러면서 쓰긴 썼지만 노인과 바다 문장도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렇게 좋게 보는 건 아니에요. 저기 어네스트 횡미는요 단문 쓰지 않았어요. 문장 긴 것도 많아요. 흔히들 단문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책 읽어서 그래요. 영어로 노인과 바다 한번 읽어보세요. 긴 문장이 많아요. 핵심은 단문을 썼다가 아니라 쉬운 문장을 썼다예요. 어네스트 헤밍의 문장은. 그걸 노인과 바다 첫 문장도 보면 굉장히 길어요. 그걸 김동욱 번역이나 이런 거 보면 어떤 번역집은 세 개로 나누고 사람들은 무라카미 어네스트 헤밍에 가면 단문이다. 한국어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뭐가 쉬우냐? 미국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관계대명사나 and then이 접속사가 굉장히 쉽게 연결되어 있어요. 주어가 변하지 않는 중문을 썼어요.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그래서 영어가 읽기가 쉬운 거지 긴 문장이 없다. 아니에요. 예, 그걸 번역을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가끔 제 수업 시간에 영문하고 한어 문학동네판, 민음사판, 뭐 창비판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보여줍니다. 요는 뭐냐면 쉽게 문장을 썼다 그거예요. 주부와 술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자,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주목하는 건 쉬운 문장이 아니라 그 문장을 이끌어가는 추진력의 내적인 문장의 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후반기에 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많이 마시고 결국은 술 중독에 걸리고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결국은 자진했다는 거죠. 자기 자살하잖아요. 나중에. 소설가 죽음으로써. 그렇게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렇게 보는 걸로 쓴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는 뭐예요? 뭘 써야 될까? 무의식을 써라. 김수영의 문장론의 핵심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몸으로 써라. 시작. 김수영 하면요. 참여시의 표시로 봐요.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참여문학은 첫 번째. 김수영의 참여문학. 김수영의 글쓰기. 지금 오늘 글쓰기 얘기니까 사실은 글쓰기 얘기할 사람 많은데 비교해야 될 사람이 위화 글쓰기. 위화 읽으셔야 돼요. 예, 화요일마다 위화 지금 중국어를 읽고 있으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허상감 매열기 중국어를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중국어를 읽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문학의 운율, 음악의 서사 이런 책 읽어보세요. 정말 이거 같은 거예요. 이런 글쓰기 책이에요. 문학의 운율, 음악의 서사 이 책. 조지 오웰의 글쓰기 책 있죠? 뭐죠? 제목이 뭐죠, 선생님? 나는 왜 쓴 거? 조지 오웰. 저는 이거 감동받아. 조지 오웰의 나는 왜 쓰는 거? 나는 왜 쓰는 거? 이 부잣집 아들이 어떻게든 쉬운 문장을 쓰려고 막 노숙인한테도 찾아가고, 그죠? 그래서 그 문장을 배우는 거예요, 막. 쉽게 써보려고. 그래서 조지 오웰의 글쓰기는 뭐예요? 네 가지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글 쓰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잘난 척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글 쓰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문장 자체가 아름답게 쓰는 경우가 있다. 나는 네 번째를 위해서 쓴다. 그러면 내 글은 뭐예요? 정치적이다. 정치.
1984, 애니멀 팜 이런 거 다 정치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그 파시즘에 대한 이 사람의 증오가 있었냐. 파시즘, 영국의 부르주아지, 스탈린, 히틀러 이걸 다 모아서 나폴레옹 대주로 모아서 쓴 책이 애니멀 팜이잖아요. 이걸 최고로 쉽게 쓰려고 영어로 쉬운 영어로 쓴 거예요. 또 제가 그거를 이제 나눠가지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같이 읽고 그러는데 한 장씩 10장까지 있지만 11장으로 해야 돼. 7장이 좀 길어가지고 두 번 나눠서 읽어야 돼요.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은 단어가 계속 나와요. 1장만 꼼꼼히 읽으면 2장부터는 이렇게 술술 풀려서 나와요. 이 사람이 정치적인 글쓰기. 김정의 글쓰기는 뭐냐면 온몸의 시쓰기다. 온몸의 글쓰기. 따라해볼까요? 온몸의 글쓰기. 아니, 제가 찍어낸 게 아니라 온몸이라는 단어를 김정이 썼어요. 제 책이 아까 그 책에 나오지만 온몸에 일상성에 써야 된다. 일상성이 없는 작가들 이거 안 된다. 네, 일상성. 일상적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성. 4.19가 나와야 된다. 4.19. 김수영 씨에 나오는 노란 꽃은요 4.19의 꽃입니다. 4.19의 꽃입니다. 역사성이 나와야 된다. 놀라운 게 뭐냐면 뭐예요? 놀라운 게 무의식이 나와요. 무의식. 아니 그 요즘에 참여문학 그러면요 뭐 이렇게 꿈쓰고 그러면은 뭐 반동으로 봐 아니에요. 김수영은 이 무의식의 세계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프로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프로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네 번째 뭐냐면요 과학. 김수영의 시에는 과학이 많이 나오잖아요. 라디에이터, 저기도 나오고, 피아노니 금성 라디오도 나오고, 뭐 헬리콥터 이야기도 나오고, 그 헬리콥터가 어떤 원리로 올라가느냐, 팽이는 어떤 원리로 돌아가느냐, 이런 과학에서 얻은 바들을 이렇게 내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쓰는데, 요게 지금 무의식을 쓴다. 이게 누구랑, 이게 지금 하루키랑 겹치는 거예요. 무라카미. 무라카미는 뭐냐면, 해밍웨이는 이거 가지고서 이것만 쓰면 안 된다는 작가는 이거 쓰자는 거 이거 무의식 지금 이거 무의식 이거 써 무의식 쓰자는 거 이게 진짜 참여 현실에 이게 온몸이에요.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석사 논문 뭐 이런 거 보면 김수영의 온몸은 참여문학이라서 뭐 4.19를 쓰고 뭐 노동현장을 쓰고 이게 아니라 우리 온몸이잖아요. 이게 온몸. 예? 코포럴 라이팅이야. 코포럴 라이팅. 신체적 글쓰기. 그러니까 김수영이나 무라카미 할기나 코포럴 라이팅 하는 사람들이에요. 코포럴. C-O-R-P-O-R-A예요. 코포럴 라이팅. R-I-T-I. 신체적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체적 글쓰기. 코포럴 라이팅이에요. 이 코포럴 신체라는 것은 영혼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던 영혼. 그래서 여러분 저기 세계의 끝 하드보일드 다음 달에 할 거 정말 재미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는 따분하고 시시한 듯 보이면서도 실로 수많은 매력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원석들이 가득합니다. 소설가란 그것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멋진 것은 그런 게 기본적으로 공짜라는 점입니다. 이게 뭐예요? 상상력인 거예요. 우리의 상상력. 당신이 올바른 한쌍의 눈만 갖고 있다면 그런 귀중한 원성은 무엇이든 여기 재밌죠. 선택 무제한, 채집 무제한. 이 단어가 재밌어요. 선택 무제한, 채집 무제한. 우리가 채집해야 될 것은 현실뿐만 아니라 무의식 자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 장편 소설 쓰기가 있어요. 아유, 이거 하나만 해도 그냥 한 권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요. 요거 제 6회, 6강만 해도. 장편소설 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책상 위에 있는 것을 깨끗이 치웁니다. 소설 외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는 태세를 만듭니다. 이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라카미 하루키는 정말 엄청나게 글을 많이 썼어요. 제 스승인 박두진 선생님은요.
자주 그런 얘기 했었어요. 시 쓰는 사람은 시만 써야 한다. 이제 설날에 가면은. 돌아가시고 나니까 삼중당문고에서 박두진 산문집이 12권인가 뭐 이렇게 나왔어요. 엄청나게 나왔어. 산문 엄청나게 쓰셔서 우리 박두진 선생님. 근데 우리 제자들한테는 인사만 가면 시만 써야 한다. 시만 써야 한다. 근데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이분도 이렇게 쓰셨네요. 이분이 뭐 라디오 대본도 쓰고 무라카미 하루키가 정말로 그죠? 또 에세이가 좋죠. 그죠? 에세이도 참 많이 쓰고. 에세이하고 소설이 좀 틀리죠. 에세이는 좀 더 명확하고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은 장편 쓸 때 이런 태세를 하나 봐요. 버지니아 울프. 버지니아 울프는 또, 그러니까 작기마다 글 쓰는 사람의 쿠세, 습관이 있어요. 버지니아 울프는 꼭 자기가 쓰는 만년필이 있었죠. 그 만년필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그 남편이 사줬다고 그래요. 그 남편이 얼마나 사랑을 했어요. 그 어릴 때 성폭행 당했던 상처가 있어서 마지막에 내가 당신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그 유서를 쓰고 이제 버지니아 울프가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사준 만년필로 늘 썼던 사람이 있고 저는 이제 또 뭐 군대기나 이런 걸 쓰면 꼭 군복을 입어야 돼요. 옷장에서 전쟁 장면을 쓴다든지 이러면 꼭 군복을 입고 이제 마그네 발키리를 켜놓은 거예요. 딴따다다단 이걸 켜놔야지 이제 글이 나오고 이 사람 책상에 모든 것을 얹고 집중해서 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200자 원고지 20매를 쓰는 규칙성으로 일상화한다. 와, 20매씩 20매씩 꼬박꼬박 쓰는 거죠. 저는 20매 넘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4 용지로 3장 정도죠. 2장 반이나.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숙대 와서 공지영 작가가 매일 짧은 글 쓰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긴 글 쓰세요. 문장 그냥 늘어납니다. 그냥 매일 쓰세요. 작가마다 자기 문장이 있어요. 접속사 안 쓴 사람이 김훈, 김혜란 이런 사람들이 접속사가 없어요. 아예 안 써요. 문장을. 또 이제 작가마다 그게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쓰다 보면 자기의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루키의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어 번역 투 비슷하고. 이 사람은 번역을 의식하기 때문에 쉬운 문장을 어려운 단어를 안 쓰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기 쉽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고쳐 쓰기라고 셋째. 일주일에 한 번 긴 글 쓰기. 제가 여기다 지금 얘기를 했죠. 넷째는 거리두기입니다. 이렇게 버려둬요. 서랍에 두고. 저 이거 보고 놀랐어요. 나도 이러는데. 소설가 성석재 제 선배는 등산을 가버려요. 등산을 갔다가 온대요. 그래서 그걸 까먹게 잊어버리고 보면은 막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게. 내가 왜 쓸데없는 걸 왜 썼지? 이거를. 그래서 거리두기 작업이 꼭 필요해요. 과감히 필요 없는 거 막 드러내고 이러면서 거리두기를 하면은 이거 뭐죠? 군더더기. 몸에 군더더기 빼야 되잖아요. 우리 운동하면은. 뱃살. 이런 게 빠지죠. 그래서 이 군더더기 빼는 작업들은 꼭 이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거리를 뒀다가, 그 다음에 3자의 의견을 중요하다. 뭐, 아내에게 원고를 읽어달라고 한다. 야, 이런 아내도 있나요? 담당 편집자 에디터에게 조언을 듣고 수정한다. 요거예요. 7째. 아이고, 우리 김현정 대표님 계신데, 제가 자존심 상합니다. 자부심, 김현정 대표님, 우리 이거 빼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요. 무라카미 일격에게 던지라고, 에디터가 얘기하는 거 말 들으라고. 대표님, 제가 말 잘 듣죠? 네, 제가 말 잘 듣죠? 그래서 과감히 얘기하시거든요. 빼라고, 이거 빼야 된다. 제목도 바꾸라고 그러고. 어떨 땐 제가 이렇게 책 제목 버티면요. 이게 모형을 만들어서 보내요. 책을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적 마음이라는 그 책. 맨 처음에 제가 다른 제목으로 이렇게 했더니, 그 제목으로 해야 된다고 그림까지 만들어가지고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존심이나 자부심 에디터한테 말 들어요. 이 사람은 이제 전문적인 에디터가 있을 거예요. 지교할 만큼 교정지를 내달라고. 이런 건 굉장히 팁이죠. 이거 잘 안 하거든요, 작가들이. 내가 한 번에 끝내야지.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일필휘지인데 한 번 하면 교정지 보내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이게 폼내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계속 달라고 해서.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소설가 중에서 김연수라는 소설가 있어요. 제 책에 이제 추천자도 쓰고 백석 제가 썼을 때 저희 학교 초대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김연수 소설가의 강연을 듣고 했는데
김효수 씨는요, 와가지고 숙대에 와서 그 얘기를 1시간 내내 하더라고요. 절망하라고, 자기의 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절망하라면서.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소주를 이렇게 마시다가, 나는 왜 이렇게 글을 못 쓰나? 만족하면 안 된다.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는요, 침묵의 기간을 가지고 절망을 하는 건요, 출판사에 보내기 전에 해야지, 출판사에 보내고 나면 절망은 아주 프로 작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완전히 절망하고 그러면서 고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작품이다 할 때 출판사에 딱 보낸다는 거예요. 와,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때도 또. 무라카미 하루키는 장편 연재할 때 모든 연재글들은 잡지 연재글들은 사실 다 써놓고 거기만큼 그 글과 글 사이에 울림이 있도록 한다. 제7회 한없이 개인적이고 피지컬한 업. 업자는 영어의 업이 아니라 한문의 업이죠. 직종이란 뜻입니다. 그죠? 예, 이 업입니다. 직장, 직업이란 뜻이죠. 뭐니 해도 내가 묵묵히 글을 쓰는 거, 매일 1시간씩 꾸준하게 글을 쓰고 마라톤 하는 거. 여기 나오죠? 기초 체력이 몸에 배도록 할 것, 다부지고 끈질김, 피지컬한 힘을 획득할 것, 자신의 몸을 한편으로 만들 것. 다음 주부터 한 분 확인해 볼까요? 운동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대표님 운동하시죠? 그래서 여기 다 그러신 분이에요. 영혼의 틀을 담는 육체. 이거 누구의 말이에요? 니체 말이잖아요, 이건요. 그대로 니체 말. 하루키 소설, 그 다음에 밀란 쿤데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정말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이해하지 않고, 읽지 않고 읽으면 겉핥기예요. 영혼을 담는 틀인 육체를 어느 정도 확립하고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 살아간다는 것은 지겨울 만큼 질질 끄는 장기전입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육체를 잘 유지해 나가는 노력 없이 의지만을 혹은 영혼만을 전향적으로 강고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글 쓰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코퍼럴 라이팅이라고요. 육체로 글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피로 쓴 사람을 존경한다. 피로 쓰지 않은 사람, 뭐 피를 찍어서 쓴다는 얘기가 아니죠. 온몸으로 쓴다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온몸으로. 레시 인터넷 유령에 나오는 침묵이라는 소설 우리 지난번에 읽었잖아요. 그죠? 오자와라는 그 사람이 그 무서운 이지메를 뭘로 이겨내요? 두 가지로 이겨내죠. 그게 우리가 얘기했던 에피판인데 마지막에 그 복싱 계속 복싱하고 그 다음에 독서. 그냥 독서가 아니라 깊이 있는 독서를 했잖아요. 깊이 있는 독서. 그 두 가지를 했기 때문에 오자와가 이지메하면요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갑니다. 그거 한번 당해보면요 무시무시합니다. 그걸 이겨내고 그 침묵의 힘으로 내가 이지메를 이겨냈다. 그것이 침묵이란 단편 소설이잖아요. 자, 8회 학교에 대해서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학교의 교육의 문제점은 이제 처음에 나오듯이 이제 주입식 교육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그 하루키가 얘기하는 아주 재밌는 문장이 있어요. 기계적으로 암기한 테크니컬한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연히 새어나간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하죠. 이 시스템의 모습. 저는요, 하루키가 쓰지 않은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시스템의 모습. 학교 교육이 여기 나왔잖아요. 일본의 교육 시스템의 모순은 그대로 사회 모순으로 이어진다. 저는 이게 좀 무서웠어요. 언어의 유연성과 이 시스템이란 단어를 쓸 때 양을 쫓는 모험이라는 게 시스템과의 대결이잖아요. 일본의 극우와 싸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양을 죽이죠. 그죠? 양사이네가 양 몸 안에 들어가서 폭탄을 터뜨려서 자기가 죽는 이야기가 양을 쫓는 모험이에요. 그래서 일본 극우와 대결하는 이야기가 양을 쫓는 모험. 그 시스템이에요. 그걸 저는 명명하기를 악의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한나 아렌트의 악의 일상성. 그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은 그냥 일반인이라고 그러면 시스템화, 조직화된 언론과
검찰과 정부와 재계가 완전히 트러스트가 되는 거예요. 와. 옛날 하나회가 그대로 지금 무슨 걸로 해가지고 예전에 뭐 등산 갔던 검찰 사진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지금 다 있더만 뭐 한동훈도 있고 다. 여기 구석구석에 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선거위원회 있잖아요. 선거. 거기도 그 사람이 대통령 친구예요. 동기. 선거 뭐라고 그러죠? 선거관리위원회. 야, 이거 정말 겁나요. 그 다음에 공수처. 이것도. 이 시스템 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악의 일상성, 배널리티 오브 이블은 그냥 일반인들의 이야기지만 시스템 악은 조직과 조직이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좀 위험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보도 그런 위험한 효과를 이룰 수가 있죠. 진보도. 그렇죠. 마지막에.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운동권에 대한 비판도 거기서 일어나고 그러는데, 아, 근데 이 말 있잖아요. 일본의 교육 시스템의 모순은 그대로 시스템 모순을 이어준다. 일본의 교육 시스템의 모순은 그대로 사회 시스템 모순을 이어준다. 모든 서술은 도장을 찍어요. 이 도장이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일본에서 사셨지만, 도장이라는 게 오야붕하고 꼬봉 정하는 거잖아요. 꼬봉들이 오야붕한테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팩스나 이런 동등한 이메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찍어주는 순간 나는 오야붕인 거예요. 받으러 와. 그냥 오나요? 파리바게뜨 빵이라도 사와야 되죠. 이게 도장 문화라는 것이 일본에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 타테 샤카이라고 그러잖아요. 타테 샤카이. 완전 이렇게 횡사회거든요. 우리처럼 이게 그물사회가 아니라고 이렇게 완전히 리좀처럼 이렇게 뿌리끼리 얽혀있는 인도형, 이탈리아형, 한국형이 리좀사회잖아요. 뿌리형 지금. 한 번만 넘어오면 이명박도 다 내 친구야. 그냥 막. 고려대 나왔어? 아, 고려대 나 누구 있어? 몇 번 넘어가면 다 자기 친구야. 이런 리좀사회. 일본은 안 그래요. 완전한 타테 샤카예요. 타테 샤카.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딱 돼가지고. 텐노가 맨 앞에 있고, 그 다음 맨 옆에 브라크민이 있고, 거기에 요 사이에 한국후진. 그러니까 자인치, 제일동포, 한국인에 차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도가 그래야지 유지가 되거든요. 여기다 자민당이 있어야 되고, 귀족들이 그 위에 있고. 이게 철저하게 사회가 유지되어야지 이해는 돼요. 1억 총단결로 지진 같은 거 극복할 수 있다고요. 늘 단결해 있어야 돼요. 재난이 많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그 다음에 전국시대라는 어마어마한 전쟁 기간이 있어서, 내전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만, 이 둘째가 그렇고 셋째가 뭐냐면, 타자의 고통을 상상하지 않는 문제. 이게 굉장히 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에.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못 봐요. 그냥 노르웨이 숲 하나만 읽고 야한, 그냥 포르노 소설이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타자에. 노르웨이 숲이라는 작품 자체도 그 나오코라든지 그 젊은 애들의 상실, 타자에 대한 고통을 읽은 거잖아요. 저는 대학교에서 그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하나 하고 했는데 몇 명이 우는 거예요. 수업에 제가 이제 번역학 수업에서 한국에 유학까지 갔다 온 학생들, 최고급 학생들이 있어요. 2년 막 이렇게 한국말 잘하는 학생들. 무라카미 하루키하고 이렇게 한국말을 어떻게 번역됐나 대조하는 수업을 했는데 몇몇 학생이 우는 거예요. 무라카미 하루키 글만 봐도 위로가 된대. 이하사는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여기 나올 것 같은 애들이 자살한 친구들이 있다든지 죽음을 경험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지진이라든지. 타인의 아픔을 상정하는 일이 없는 상상력을 상실한 잘못된 효율성, 오직 경제성만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그래서 그 결과 날아온 청구서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라고 써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이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서경식 선생님. 그죠? 서경식 선생님 제가 사회도 같이 받고 이제 그 유튜브 보면 저랑 대화한 것도 있습니다. 이분 삶에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제 책 곁으로 한 책을 썼어요. 이분이 서경식 아시죠? 네, 같이 뭐 이중석 묘지도 찾아다니고 저랑 그랬어요. 그래서 조선미술사 책도 쓰고 서경식 선생님 우리 권성우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셋이서 같이 다녔는데 후쿠시마 여기 갔을 때 고통의 중심을 가진다고 찾아간 사람이에요. 서경식 선생님. 그래서 갔다 와서 한겨레 신문 칼럼을 썼어요. 내가 어떻게 책상머리에서 상상해서 쓰는 거야. 갔다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곁으로 solidarity of suffering, 고통의 연대. 이걸 교육을 안 시킨다는 거죠. 그렇다고 교육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책을 줬다. 그래서 나에게는 독서라는 행위가 그대로 하나의 큰 학교였다. 그것은 나를 위해 설립하고 운영되는 맞춤형 학교. 재밌죠? 요즘 표현들이 재밌습니다. 맞춤형 학교이고 나는 거기서 수많은 소중한 것들을 몸으로 배워나갔습니다. 까다로운 학칙도 없고. 그러니까 독서라는 학교예요. 독서 학교. 물론 따돌림 같은 것도 없고 커다란 제도 안에서 포함되어 있으면서 책을 통해 그러한 나 자신만의 별도의 제도를 멋지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학교를 하루키는 맞춤형 개인 회복 공간이라고 썼어요. 이게 재밌어요. 맞춤형 개인 회복 공간. 그래서 여기서 치유되고 여기서 상상력을 가진 아이들을 압살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어떤 인물들을 등장시킬까? 이거 뭐 참 재밌는 이야기죠. 첫째는 오토매틱 난쟁이 이야기가 나와요. 자동차가 나오면 오토매틱하게 나오듯이 제일 좋은 것은 그냥 등장인물들이 상상력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들이 막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잠을 못 자요. 이거 한번 난쟁이들 나타나면요. 잠을 못 자요. 막 누워있는데 막 지들끼리 이렇게 저는 한국전쟁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 쓰는데 막 안 죽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폭탄 하나 터뜨려서 막 지뢰 하나 밟아가지고 한 30명 죽였어. 그냥. 막 얼마나 막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인물이 일어나서 막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나오면은 막 이렇게 얼굴 삼각형 해가지고 이 사람 말투는 함경도 A 해가지고 테이프 B 해가지고 테이프 듣고 그 말투를 또 쓰고 그게 살아있지 않은 인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상상 속의 인간성이 나오니까. 이 사람 뭐 쌍둥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막 나오죠. 가슴에 숫자 쓴 사람들, 뭐 손가락 왼쪽 새끼 손가락이 없는 여인이라든지. 자, 그다음에 땜질식 인물은 안 된다. 하루키. 악령 강독회를 2년간 했어요. 제 페이스북 보면 나옵니다. 제 페이스북 보면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악령을 읽었어요. 한 장씩. 2년 걸리더라고요. 2년. 악령에 그 나오는 인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땜질식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막 나오고. 컬러풀한 나스메 소세키 소설을 읽으셔야 돼요. 진짜 특히 풀백의 도련님 보면 필요한 사람은 따박따박 나와요. 진짜. 그 사람들에게만 이름을 탁탁 줘요. 나스메 소세키는. 기가 막혀. 진짜 나스메 소세키 정말 소설 잘 써요. 지금 천 원짜리 그 돈에 나와서 좀 기분 나쁜지 모르지만 천황이 죽었을 때, 메이지 천황이 죽었을 때 고코로 마음에 보면 막 슬퍼하고 그런 건 있지만 이 사람 그 정도 사람은 아니에요. 네. 나스메 소세키 아주 이 사람 소설 보면 나츠메 소스키 소설 보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필요한 사람들만 다 가지고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얘기하게끔 한 번 출연했으면 엑스트라로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역할하게끔 시키고 잠깐 나왔다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충분하게 역할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인칭 소설을 쓰는 거. 선생님이 이제 1인칭으로 쓰셨잖아요. 그죠? 나라고 썼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나와 독자들에게 나를 갖다 이렇게 소설 속에 나와 진정한 작가로서의 나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넘어보려고 쓴 것이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라는 것을 여기에 보면 이제 나가 두 명이 이렇게 교도교도로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판타지의 세계가 있고 또 동물 속에 이제 현실의 세계가 있고 이게 교도교도로 뭐 도서관도 나오고 뭐 동물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무슨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런 식으로 쓴 사람이 누가 있죠? 그 나를 공지영의 우행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그러면 이제 문유정이라는 그 세 번 자살한 대학교 강사와 그 다음에 정윤수라고 그죠? 그 사형수 3명 다 3명을 죽인 거예요. 문유정은 3명을 자기를 3번 자살 미수했고
정윤수는 실제로 여자 3명을 죽인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각자 얘기를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다 1인체예요. 근데 공지영은 그걸로 그 1인칭의 한계를 극복한 거죠. 문정으로만 썼다면 그 정윤수를 관찰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정윤수의 글은 정윤수가 나의 얘기하면서 감방 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매 맞았던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극복을 하죠. 자, 그다음 넷째는 우리 지난번에 했던 언캐니의 소수자들이 잔뜩 등장하는 거예요. 낯선 소설가들. 그래서 뭐 G라든지 J라든지 왼손 새끼손가락이 없는 사람, 한쪽 발 못 쓰는 늙은 고양이. 근데 누가 이래요? 진짜 언캐니의 작가가 누구죠? 카프카. 카프카. 변신, 벌레. 그거, 예? 정말 그 벌레. 죠? 그다음에 뭔가 오드라딕이라고 이상한 달팽이 같은 것도 나오고, 두더지도 나오고, 그다음에 개, 그다음에 원숭이, 학술원 애들이는 보고서 원숭이 나오고, 온갖 동물이 나와요. 튀기라고 해가지고 머리는 뭐 양인데 몸은 개고 뭐별 이상한 동물 다 만들어내요. 근데 그 정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5번째는 주요 등장인물의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이제 피츠제랄드의 위대한 개츠비가 이건 참 독특하죠. 작가가 나가 아니라 닉 캐로웨이가 나예요. 그래서 닉 캐로웨이가 자기 가족과 연관된 그리고 그 닉 캐로웨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걸로 쓴 아주 특이한 거죠.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데 당신은 왜 당신 나이대에 주인공의 소설을 쓰지 않느냐 했더니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좀 신기했어요, 이 말이. 이 말이요. 무라카미한테 쓴 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 소설의 시작. 내 소설의 그냥 인물에게서 내가 배워야 그리고 아셨습니다. 저는요, 지금 소설 하나 쓰고 있는 게 성전환 수술한 사람 얘기 쓰고 있는데 그 사람 심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환 수술한 그 성소수자 유튜브를 엄청 보고 있어요. 막 나이 50짜리도 있고요. 막 나이 든 분도 많고 젊은 애들도 있고 유튜브 많이 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막 상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잡지사 기자할 때 제가 취재해서 쓴 글이 있어요. 전생에 남자였던 여자라는 그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쓰려면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등장인물에서 내가 많이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쓰셨대요. 그것도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제 10회. 누구를 위해서 쓰는가? 이게 참 재밌는데, 첫째, 나를 위해서 쓴다. 무라카미 하루키 솔직히 썼어요. 자기 치유적인 의미로 글을 쓴다. 하루키 소설은 이런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 우미베노 카프카, 해변의 카프카 보면 정말 자기 치유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독자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독자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 세 번째는 효용론적인 건데요. 요게요. 되도록 모든 세대가 즐겁게 읽도록 쓴다. 괴테가 얘기했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임을 하던가라고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하던가. 제가 괴테 책을 많이 읽었는데 못 찾았어요. 사실은. 최고의 작가는 아이에게 노래를 주고 청년에게 꿈을 주고 노년에게 철학을 준다. 누가 그래요? 윤동주가 그래요. 윤동주가 동시가 거의 한 43편 정도 되잖아요. 한 110여 편의 시 중에서. 그 다음에 어려운 시들은 굉장히 철학적이고요. 맹자도 많이 나오고 성경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정말 윤동주가. 근데 윤동주의 산문은요. 거의 70대 노인이 쓴 것 같아요. 제 책 중에 나무가 있다라는 책 있어요. 북 21에서 나온 거. 아르테 출판사. 그건 윤동주가 쓴 산문 4편만 분석한 책이거든요. 화원에서 꽃이 핀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논문 단 한 편도 없어요. 그 화원에서 꽃이 피다. 그건 뭐냐면요. 주역을 푼 책이에요. 주역. 예, 주역 구절 가지고 그걸 한글로 번역하면서 엮어서 그래요. 이거다. 그러니까 정말 윤동주는 독자가 폭이 넓어요. 초등학교에서도 윤동주 시를 가지고 동시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철학. 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맹자와 윤동주라는 강연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대령들 진급할 때 늘 국방대학교에서 강연했던 영상인데
윤동주가 맹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맹자의 리더십과 윤동주의 시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키의 폭이 얼마나 넓어요. 하루키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 내 책도 조금쯤 세상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걸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전 깜짝 놀랐어요. 박수현 선생님 마이크 키셨어요? 네, 예전에 개인적으로 작가 존 어빙을 만나 대화했을 때 그는 독자와의 관계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봐요.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독자에게 메인 라인을 히트하는 거예요. 말이 좀 험하긴 하지만 미국 속어로 메인 라인을 히트한다는 것은 정맥 주사를 맞는다. 즉 상대를 에딕트, 마약 중독자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커넥션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끊을 수 없는 커넥션을 만든다. 다음, 주사를 애타게 기다리는 듯한 관계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이건 알아듣기 쉬운 비유이기는 한데 이미지가 좀 반사회적이라서 나는 직통 파이프라는 온건한 표현을 썼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대략 같습니다. 저자와 독자가 개인적으로 직거래를 한다. 형씨, 물건 괜찮은 거 있는데 어때? 라고 친밀하고 피지컬한 느낌이 불가결한 것입니다. 뭐 작가들 말은 안 하는데 이렇게 글 쓸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글에 중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책이 나오면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무라카미 하루키 지금 그렇잖아요. 네, 나오기 전에 막 줄 서서 책 사잖아요, 아침에. 이거는요, 이렇게 나쁜 놈이잖아, 어떻게 보면. 내 책을 팔아먹겠다. 근데 이건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일단은 우리가 문학에서 수용미학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써놨는데요. 하면 숭고한 개념인데요. 이거는 작가나 텍스트의 권위보다 독자의 독서 자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는 책 그러면은 책의 텍스트의 미학이라면 칸트의 뭐 숭고미 뭐 이러면 그 작품에 숭고미가 있는가, 뭐 시원하게 아리스토텔레스 배설처럼 카타르시스가 있는가. 형식주의자는 책에서 모든 게 완성됐거든요. 근데 이제 수용미학은 책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미학이다 이거예요. intentional policy, 의도론적 오류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작가는 이걸 의도했는데 독자는 다른 걸로 받아들인다. 그런 걸 미학을 연구하는 학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는요,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요, 이거 마케팅 미학이에요. 마케팅 미학. 근데 이런 것까지 솔직히 써주니까 전 고맙더라고요. 고맙지만,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건, 요거도 뭐, 우리 작가들, 독자들 모여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책 많이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 이 사람이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루키의 그것이 벽 없음, 벽을 넘어섬,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 쓰죠. 그 고미한 척 하죠, 사람들. 이런 얘기 안 쓰죠. 예, 이런 얘기 안 쓰죠. 그 311쪽에, 그러니까 자기가 욕 얻어먹어서 밖에 나갔는데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죠? 욕 얻어먹어서 나가서 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됐다. 그래서 유럽에 가서 노르웨이의 숲을 그냥 컴퓨터에 쓴 것도 아니고 여기서 그냥 지하철 기다리면서 종이에다 메모하고 그랬는데 그게 대박이 터져서 그 돈으로 나갈 수 있었다. 또 오히려 해외에 나가는 뉴프린티어의 정신을 가져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 테두구센 선생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라카미 하루키 여기는 양석일이에요. 제가 문학동에서 어둠의 자식들 번역했던 그 다음에 제가 돌아오는 봄이라고 두 권을 번역했죠. 사실은 네 권 번역했어요. 양석일 책은.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분 책을 그 피와 뼈라고 영화 있잖아요. 키타노 다케시 나온 영화. 그 원작자죠, 이분. 그래서 이분 책을 제가 두 권을 번역했어요. 네 권 번역했는데 두 권만 나오고 두 권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걸 네 권을 다 모아서 어디서 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는 문학동네에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 집에 가서도 쉬고 이분이 이제 토론토 대학교 교수에서 불러주셔서 그 학교 가서 제가 이제 한일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죠. 이제 이분하고 어떻게 제가 만났냐면 고려대학교의 김춘미 교수님이 해변에 카프카가 나왔을 때 일본에서 해석이 완전히 극과 극이었어요. 이게
구구에서는 완전히 또 전쟁 얘기 있었다고 뭐라 그러고, 또 진보 쪽에서는 완전히 면죄부를 줬다. 그 죄인들한테.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됐는데,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그 심포지엄을 인문학과에서 열면서 저를 이제 그 책을 비판하는 쪽에 저를 초대한 거예요. 저보고 비판하라고. 이분은 이제 찬성하는 쪽이죠. 번역자니까. 영어 번역자니까. 그래서 둘이서 막 싸우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친해졌어요. 친해져가지고 김준미 선생님한테도 감사하고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 요즘 만난 지 오래됐는데 원래 미국 분이세요. 미국 분인데 이제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면서 캐나다로 넘어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무라카미 하루키 얘기를 많이 들었죠. 자기 성향이 같고 무라카미 하루키 책이 야하지 않다. 이게 제가 왜 양석희 선생님하고 찍은 이 사진이 많은데 왜 이 사진을 찍어 올려놨냐면 양석희 선생님 책은요 미국에서 번역이 안 돼요. 어둠의 자식들하고 피와 뼈. 그건 진짜 야하거든요. 그 슈얼 리얼리즘이에요. 양석이는. 그러니까 슈얼 리얼리즘은 보통 우리가 그 무의식의 초현실주의 생각인데 그것이 아니라 비욘드 리얼리즘이라고 그럴까? 어둠의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을 이렇게 포르노 사진 찍어가지고 아이들을 겁탈하고 그 팔아먹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리얼리즘 소설은 호텔에 아이들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끌고 가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그놈이 끌고 갔다. 근데 양석이 소설은 아이를 트렁크에 꺼내서 약을 먹어가지고 주사를 넣어가지고 흥분하게 만들고 아이들끼리 성행하게 만들고 그 얘기가 다 나와요 소설에. 그래서 제가 번역한 어둠의 자식들이 이 비닐로 쌓여가지고 카운터에 책꽂이도 못 올려놓은 거야 책방에서. 양석이 선생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강연하러 와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일본에서는 그냥 체인점에 24시간 체인점 공항에들이 끌려 있는데 한국에서 비닐로 쌓여가지고 책방에는 전시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놀라셨어요. 근데 그 책을 피와 뼈하고 그 책을 번역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노하는 거예요. 미국이 굉장히 청교도적입니다. 출판 시장이.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 책은 다 번역이 되잖아요. 양승희 책은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논하러 저랑 이제 만나서 저는 이제 한국으로 번역하고 이제 테드 구센 선생님은 이제 양석이라고 무라카미 하루키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가면 2층에 서재가 있는데 사모님이 이제 중국 분인데 중국인 거리에서 살아요. 그래서 쭉 양석이 책하고 무라카미 하루키 책이 쫙 꽂혀 있는데 이제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돼서 그 카와이 하야오 선생 얘기는 제가 보기에 한 20분 정도 걸려요. 제가 얘기를 하면. 그래서 오늘 못할 것 같고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루키 이야기는 발터 베냐민이 얘기했듯이 소설 쓰기 창작법이나 소설 창작법이나 문의 창작론이 아니라 직업론이에요. 소설을 쓰는 사람, 작가로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좀 이쪽에 붙여있는 이야기는 좀 창작에 가까운 얘기가 좀 섞여 있어요. 오리지널리티, 인물론, 독자론. 이거 좀 이쪽에 붙여있고, 그 다음에 카와이 하야오 선생님과의 얘기는 무의식의 관계. 이런 얘기는 어떻게 다뤄야 되겠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좀 약간 벗어나는 것이 학교 교육, 문학상, 해외로 나가서 자기가 겪었던 얘기, 살았던 얘기, 그리고 자기 작품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작품의 세계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전 그 방면 읽으면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글을 쓰고, 직접 교섭했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소설가. 김영하. 네. 그분도 용기를 가지고 또 나가서 자기 책을 직접 출판사랑 교섭을 했죠. 그런 용기. 또 누가 있죠? 황석영. 그죠? 직접 나가서. 그런 건데, 우리나라 작가들이 이제 많이 나가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볼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독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것들을 그냥 고매하게 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중독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 마케팅의 미학이라고 그럴까요? 진짜 그런 얘기까지 쓴 것들. 그래서 진짜 솔직하게 털어놓은 한판의 직업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이 몸이라는 틀에서 나온다. 신체를 건강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 실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길었는데 혹시 질문도 좋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모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진아 선생님 어떠셨어요? 그냥 편안히 느낀 거. 예. 느낌도 좋고 그냥 질문도 좋고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깐. 네. 편안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잘 들었는데 계속 네. 겁을 주셔서 다음에 안 올까 봐 세 개 끝에 그 그래서 그 책은 어떨까 되게 궁금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되게 네네, 기대 많이 감사합니다. 했던 수업이었는데 오늘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수 선생님 어떠셨어요? 질문도 좋고 아니면 의견이나 제가 빠뜨린 것도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빠뜨린 거 이런 게 있었는데 좋았다 이거. 저는 그 도시와 불확실한 벽 네네. 읽었어요. 최근에 네. 읽었는데 사실 제가 그 이전에는 무라카미 하루키를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책을 접한 이유가 이게 어떻게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어떤 세계관의 약간 결정판 같은 거라고 그렇게 홍보가 됐었어 가지고 네. 이거를 아주 얍삽하게 이걸 한번 먼저 읽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진짜 제가 벽에 갇혔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돌다가 제가 알아보다가 이게 대한연구소를 알게 돼가지고 그걸 이제 비교 문학 쪽으로 해서 같이 다루신다고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일단 다행히도 오늘 처음 좀 쉬운 쪽으로 접근을 하게 돼가지고 다행인 것 같고 앞으로 좀 열심히 읽어보면서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 저희 일본어로 읽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지금 그렇게 카톡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여기도 지금 일본어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카톡으로 올려주시고 또 늘 시즌일 때도 그랬는데 또 여기서 못했던 얘기를 카톡에다 써주시면 제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분들이 막 의견을 써주세요. 그래서 카톡에서 서로 대화할 수 있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뭐 짜장면도 같이 먹었는데 언젠가 한번 또 그런 시간 우리 카톡에서 나눠서 한 세 번째 시간 정도에는 5시에 만났었네 그때요? 네, 5시에 요번엔 좀 다른 식당에서 같이 또 오시는 분들 같이 식사도 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예, 다다음 주에 여러분들 좀 어려운 소설인데 그 끝까지 한번 완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